감정료 1200만 원, 기간 4개월. 그렇게 나온 감정서가 증거로 쓰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인이 계산을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수량도 맞았고 단가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는데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기성고 감정, 신청서에서 결판 난다입니다. 조금 단정적인 제목입니다만 실제로 감정을 수행하다 보면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의 품질은 감정인이 현장에 나간 다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훨씬 전 감정 신청서 문안을 쓰는 순간과 감정인 신문기일에 전제 사실을 확정하는 순간에 이미 대부분 정해집니다. 저는 건축 실무를 거쳐 감정평가사가 된 뒤 건축 감정 분야를 전담해 왔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기성고 산정과 공사비 검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판례 해설이 아닙니다. 감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쪽에서 어떤 신청서를 받았을 때 감정이 잘 굴러가고 어떤 신청서를 받았을 때 막히는지에 대한 실무 기록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감정이 왜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이 어떤 산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짚겠습니다. 그 다음이 감정 기준 시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감정 신청서에서 반드시 특정해야 할 6가지 감정서를 받았을 때 검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감정료와 기간을 통제하는 방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경계를 하나 그어두겠습니다. 감정의 대상은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실관계의 존부입니다.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공사 지연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감정인이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저는 오른쪽 영역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경계가 흐려진 감정사항이 실제로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감정의 업무 단계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준비, 현장 조사, 감정서 작성, 감정 보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감정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현황도와 현장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 감정 내역을 산출하고 감정 의견을 기재합니다. 마지막 감정 보완 단계에서 당사자의 질의에 따라 수정과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 결과의 운명이 정해지는 곳은 첫 번째 칸입니다. 준비 단계, 그 중에서도 감정인 신문 기일입니다. 이 기일에서 감정의 전제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감정인은 자기가 판단한 전제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전제와 달라지는 순간 감정 결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인정 여부는 재판부의 정권에 속합니다. 감정인은 법관의 보조자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전문적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전제되는 사실을 미리 확정하고 감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인은 감정인 신문 기일을 통해 이를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확인한 뒤 명백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부실 감정으로 지적되는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나누지 않고 기시공 공사비만 산정해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둘째, 주관적인 감으로 기성고 약 몇 %라는 비율만 제시하는 경우. 셋째, 재판부가 제시한 전제 사실이나 감정 기준 또는 판례로 정립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정인이 임의의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 넷째, 추가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는데 하자 보수비를 산정한 경우. 다섯째, 산출 근거와 적용 수량, 집계 정보의 오류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섯째 같은 계산 오류는 감정 보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대법원이 정한 산식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 결과에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중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감정 결과를 아예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 추정만으로 내놓은 감정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 사건을 하나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 14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골조 완료 직후 중단됐습니다. 시공사는 자기가 투입한 하도급 기성과 자재 대금을 합산해서 6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건축주는 감리 보고서상 공정률이 35%라며 4억 9천만 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4억 8천만 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가 8억 4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비율은 36.4%, 기성고 공사대금은 5억 9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쪽 주장 사이 어딘가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보실 점은 결론의 위치가 아니라 양쪽 다 처음부터 산식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로는 협상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오류를 보면 보통 감정인의 실력 문제로 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감정을 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상당수는 감정사항 문안이 기성고를 산정해 주십시오 수준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감정인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감정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재판부의 기대와 다르면 그때부터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만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펴낸 건설감정실무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감정사항을 감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감정인이 감정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인은 감정인 신문기일 전에 감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일에서 의견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인 신문기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리인이 감정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일이 형식적이고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을 충실하게 쓰면 감정 보완의 필요성이 줄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줄고 당사자의 신뢰도 함께 확보됩니다. 비용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감정신청서 문안을 제대로 다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입니다. 반면 재감정이 이루어지면 감정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고 규모가 큰 사건이면 3개월에서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곧 재판의 지연으로 연결됩니다. 30분과 4개월을 바꾸는 셈입니다. 첫 번째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감정 결과의 운명은 준비 단계에서 정해진다. 둘, 전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감정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 셋, 그 전제 사실을 확정하는 자리가 감정인 신문기일이고 그 전에 방향을 정하는 문서가 감정 신청서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들고 오는 숫자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시공사 쪽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합산해서 이만큼 썼으니 이만큼 달라고 합니다. 건축주 쪽은 감리 보고서상 공정률이 30%니까 계약 금액의 30%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 계산 모두 대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정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기성고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의 이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91-4264명 판결, 이래로 확립된 산정 방식입니다. 이 산식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모입니다. 분모의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즉, 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산정하지 않으면 비율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료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성고 감정은 숫자 3개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그리고 계약 금액. 이 셋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칙연산입니다. 반대로 감정서에 이 세 숫자가 각각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기성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리인께서 산정을 직접 하실 일은 없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면 감정서를 볼 때 어디를 봐야 할지가 보입니다. 순서는 4단계입니다. 기준 도면에서 물량을 산출하고 각 공종의 1위 대가를 만들고 여기에 단가를 적용해 내역서를 만들고 이를 비목별로 집계합니다. 1위 대가는 어떤 작업한 단위를 하는데 자재가 얼마나 들고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투입량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자재 단가는 감정 기준 시점의 물가 자료지를, 노무비 단가는 그 시점의 대한건설협회 공표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 기준 시점이 정해져야 단가가 정해지고 단가가 정해져야 금액이 나옵니다. 앞에서 기준 시점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계 구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합해 순공사원가가 나오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요율로 더해 공급가액이 나오고 부가가치세를 붙여 합계가 나옵니다. 경비 안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이 각각 정해진 요율로 들어갑니다. 감정서를 보실 때 이 항목들이 기시공과 미시공 양쪽에 동일한 요율로 적용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10억 원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감정 결과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3억 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가 5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성고 비율은 3억을 8억으로 나눈 37.5%입니다. 기성고 공사 대금은 10억에 37.5%를 곱한 3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실제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해도 인정되는 금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실제 투입액이 아니라 적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시공해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그 위험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단순한 공사비 초과분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시공사가 실제로는 2억 5천만 원만 쓰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그 시공 상태에 상응하는 적정 공사비가 3억 원이면 3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이 산식은 어느 한쪽에 유리한 산식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금액을 시공 상태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성고율은 공정률과 다릅니다. 감리 보고서에 나오는 공정률은 공정표상 진척도를 보는 지표이고 기성 청구서에 나오는 기성률은 계약상 기성 지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것도 기시공 공사비를 기시공 공사비와 미시공 공사비의 합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사항의 공정률을 확인해 달라고 쓰시면 그 답변은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산식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시공 공사비와 미시공 공사비는 반드시 같은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물가 자료지 단가든 대한건설협회 노무비 단가든 두 금액에 동일한 시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시공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던 2023년 단가로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은 감정을 하는 현재인 2026년 단가로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만큼 분모만 커집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성고 비율만 떨어집니다. 이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방법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감정사항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신청서에 이 한 문장을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위각 금액은 모두 감정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이지만 나중에 이 한 줄이 없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기성고 공사대금은 실제 투입비의 정산이 아니라 계약 금액의 안분이다. 둘, 분모에 미시공 공사비가 들어가므로 하지 않은 공사도 산정해야 한다. 셋, 공정률과 기성고율은 다르다. 넷, 두 금액은 같은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정인에게 고지하는 감정인 유의사항에는 청구 유형별로 일반적인 감정기준 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 잔대금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의 완공 및 인도시 또는 추가 공사의 완료시입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계약의 해제시 내지 공사 중단시입니다. 하자보수금 청구는 하자보수 청구시 내지 손해배상 청구시이고 실무상소 제기시로 봅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성고는 두 번째 행입니다. 계약 해제 시 또는 공사 중단 시. 감정을 하는 날이 아니고 소를 제기한 날도 아닙니다. 공사가 멈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시간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현장이 사실상 멈춥니다. 그 뒤에 중단 통보가 오가고, 그 뒤에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그 뒤에 소가 제기되고, 그 뒤에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5개 시점이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을 주장합니다. 인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날을 중단일로 볼 것인지, 자재 반입이 끊긴 날로 볼 것인지, 감리가 중단을 확인한 날로 볼 것인지,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 볼 것인지. 실무에서 이 다툼은 흔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감정이 시작되면 감정인은 어느 한 시점을 골라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인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감정인 유의사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기일에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시점을 따르고, 부득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기준으로 감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수 기준 감정은 물량 산출을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적용과 집계를 2번 하는 것이어서 감정료가 그대로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어납니다.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차이가 실제 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 2시점 사이에 실제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가? 없다면 기시공 물량은 동일함으로 차이는 단가에서만 발생합니다. 둘째, 그 구간에 물가 변동이 컸는가? 시점 차이가 3주 정도이고 그 사이에 시공이 없었다면 굳이 복수 기준으로 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점 차이가 8달이고 그 구간이 자재비 급등 구간이었다면 실익이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 컸는지를 가늠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건설 공사비 지수나 주요 자재의 가격 추이를 2시점에 대해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근이나 레미콘 가격이 크게 움직인 구간이 2시점 사이에 끼어 있다면 기준 시점 차이가 곧 금액 차이가 됩니다. 반대로 안정된 구간이라면 몇 주 차이는 결과를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이 판단만 미리 해두셔도 복수 기준 감정을 신청할지 말지가 정리됩니다. 복수 기준으로 가시기로 했다면 문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감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 각 시점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고 공사 대금을 각각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원고 주장, 시점 몇 년 몇 월 며칠, 사실상 공사 중단일. 제2안 피고 주장 시점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 그리고 한 줄 더 붙이십시오. 위 2시점 사이에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과 공사비를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한 줄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시점 사이에 일부 공사가 진행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단을 통보한 뒤에도 마무리 작업을 했다거나 안전 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어느 시점을 채택하든 그에 맞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 시점과 관련해 신청 전에 4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쪽이 주장하는 중단일이 언제이고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가? 둘째, 상대방이 주장할 시점은 언제인가? 셋째, 2시점 사이에 시공된 부분이 있는가? 넷째, 그 구간에 물가 변동이 있었는가? 이 4가지가 정리되면 복수 기준으로 갈지 단일 기준으로 갈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세 번째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기성고의 감정 기준 시점은 계약 해제 시 내지 공사 중단 시다. 둘, 실제 사건에는 중단 관련 시점이 여러 개 존재하고 당사자는 다른 시점을 주장한다. 셋, 협의되지 않으면 복수 기준 감정으로 가지만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실익을 먼저 판단하고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제 실제로 문서를 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신청서 또는 감정인신문기일 조서에 이 6가지가 남아있으면 감정보완 요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감정 목적물, 감정 기준 시점, 기준 도면, 약정 공사 대금, 기시공과 미시공의 경계, 그리고 항목의 분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 목적물입니다. 공사명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집원 구조, 규모, 연면적을 적으시고 여러 동이 있으면 어느 동까지 포함되는지, 부대 토목이나 조경, 인입공사가 포함되는지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범위가 흔들리면 감정료 산정부터 흔들립니다. 둘째, 감정 기준 시점입니다.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반드시 연월일로 특정해서 쓰십시오.
공사 중단 시라고만 쓰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감정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기준 도면입니다. 실무에서 아주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는 도면이 여러 벌 존재합니다. 계약 당시의 도면, 중간에 변경된 도면, 인허가용 도면, 시공 상세 도면. 이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따라 물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감정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준 도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자 설계 변경 도면을 제 몇 호증으로 하고 위 도면과 계약 도면이 상이한 부분은 그 차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를 별도로 표시해 달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면 다툼이 생겨도 감정을 다시 하지 않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정 공사 대금입니다. 산식에서 비율에 곱하는 값이니 이게 틀리면 결과가 그대로 틀립니다. 세 가지를 명시하십시오.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특히 자주 누락되는데 10%가 그대로 차이납니다. 다섯째, 기시공과 미시공의 경계입니다. 6가지 중 다툼이 가장 잦습니다. 현장에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반입은 되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자재, 비계나 거푸집 같은 가설공사,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현장 관리비, 그리고 시공은 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 이것들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기성고율이 몇 %포인트씩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말씀드리면 반입 후 미설치 자재는 시공된 것이 아니므로 기시공 공사비에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자재가 해당 현장 전용이고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설공사는 이미 투입되어 소모된 부분과 앞으로 다시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장 관리비는 공사 기간에 안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처리들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신청서에서 미리 언급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색지대 중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시공은 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시공 공사비에 온전히 계상하면서 하자 보수비를 별도로 인정하면 어느 한쪽이 과대해집니다. 반대로 기시공에서 아예 빼버리면 과소해집니다. 그래서 하자, 항목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각 하자가 기시공 부분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표시해달라는 문장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판결 단계에서 다시 논란이 됩니다. 여섯째, 항목의 분리입니다. 기성고, 추가 공사 대금, 하자 보수비는 산정 방식도 다르고 기준 시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묶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포함해서 기성고를 산정해 달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인은 어느 시점을 적용해야 할지 정할 수 없고 결과가 나와도 중복 산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안은 한글 나누어 쓰시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붙이십시오. 기성고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은 중복 산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항목이 함께 있다면 각 하자가 기시공 부분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표시하여 달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이중계산 논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문안대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실제로 자주 들어오는 문안이고 오른쪽이 권장 문안입니다. 봉헌공사의 기성고를 산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봉헌공사 계약 계약일과 계약 금액을 특정한 뒤 공사 중단일인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그 비율, 그리고 계약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한 기성고 공사대금을 각 산정해 주십시오. 길어 보이지만 다 필요한 문장입니다. 반대로 감정사항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공사 지연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법률적 판단입니다. 감정인은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의 감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감정사항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항목이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중복 항목 전문적 소견으로도 밝히기 어려운 항목,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을 걷어내면 감정료도 줄고 기간도 줄고 감정의 질도 올라갑니다.
감정인은 감정인 신문 기일 전에 감정 사항을 검토해서 기일에서 의견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적물 기준 시점, 기준 도면, 약정 공사 대금, 기시공과 미시공의 경계, 항목 분리.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은 빼십시오. 이 원칙만 지켜도 감정 보완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장과 다섯 번째 장 사이에 감정인 지정 단계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에서 지나치기 쉬운데 결과에 영향이 큰 구간입니다. 감정인 지정은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 감정료,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시되면 그 사람의 전문 분야와 경력이 이 사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왜 확인이 필요하냐면 감정인 선정 전산 프로그램 매우로 후보자를 추출하다 보니 간혹 사건의 특성과 감정인의 자격이나 전문 분야가 맞지 않거나 감정 경력이 필요한 사건인데 감정 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 신청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감정 결과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제시되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문 분야가 이 사건과 맞는가? 하자 감정과 공사 비감정은 요구되는 역량이 다릅니다. 둘째, 유사 사건의 감정 경력이 있는가? 셋째, 다른 분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인가? 감정인은 감정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곧바로 법원의 선정 취소나 추가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점은 민사소송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에 관한 조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은 감정인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 친족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36조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가 그를 기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감정인 신문기일의 신문에 앞서 제138조에 따른 선서를 하고 양력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감정서를 받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서가 도착하면 분량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감정 내역서만 수백 페이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6가지만 확인하시면 이 감정서가 쓸 수 있는 감정서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판별됩니다. 그리고 이 판별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보완 신청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6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기시공 공사비와 미시공 공사비가 각각 집계되어 있는가? 둘, 기성고 비율이 산식으로 도출되었는가? 셋, 두 금액에 같은 시점의 가격이 적용되었는가? 넷, 수량 산출 근거가 붙어 있는가? 다섯, 신청한 감정사항과 답변이 일치하는가? 여섯, 기준 시점과 기준 도면이 감정인 신문기일 조서와 일치하는가? 첫째와 둘째는 집계표를 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집계표는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기성고 비율, 기성고 공사대금, 그리고 그 아래에 기시공 공사비와 미시공 공사비 집계표가 두 열로 나란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 열만 있으면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6가지 중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감정 보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산정 방법 자체의 문제입니다. 감정 결과에 부분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지만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중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다음은 세 갈래입니다. 감정 보완, 추가 감정, 그리고 감정인 신문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다르고 실무에서 자주 혼용됩니다. 감정 보완은 기존 감정 신청 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감정은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에 대한 감정입니다. 별도의 감정료와 기간이 발생합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서에 불명확하거나 불명료한 점을 감정인을 출석시켜 사후에 보충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용어와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감정 보완을 사실 조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는 사실 조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급적 그 용어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 보완이 맞는 용어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신청서에 정확한 용어를 쓰면 절차가 매끄럽게 갑니다. 또 하나 자주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 보완 신청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새로운 감정이 필요해지거나 기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감정인 입장에서는 별개의 작업입니다. 이 경우 감정료와 기간을 두고 마찰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추가 감정으로 신청하시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보완 신청서를 쓰실 때 유용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을 신청한 당사자의 견해에 따라 기존 감정 결과와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우선 그 당사자의 견해에 의한 감정 결과를 다시 산출하고 그 견해가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함께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서에 이것이 가정적 산정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오류의 정정을 구하는 것인지를 명시해 두시면 답변이 훨씬 명확하게 돌아옵니다. 감정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관하여 감정인의 전문 지식에 기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 감정 증인으로 신문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신문을 하고,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경험한 감정의 전제 사실 등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 감정 증인으로 증인 신문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에 따라 나누어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진행 중의 접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업무는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 당사자와의 개별 접촉은 가급적 지양됩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감정조사 전반에 걸친 업무 수행 일정과 당사자 관계자와의 접촉 일정 및 내용을 경과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취득이나 현장 조사 외의 접촉은 남습니다. 재판부를 통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 감정이 지연되는 전형적인 이유도 알아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감재를 부분 철거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은폐 부위나 매몰 부위. 둘째, 계절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는 항목. 우천시에만 확인되는 누수나 나무잎이 떨어진 계절에는 판단이 어려운 수목고사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표본조사의 범위 협의입니다. 특히 표본조사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일부 조사 결과로 전체 분포를 추정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 위치와 개소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면 확인서를 받아 감정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부분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과 동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협의가 늦어지면 조사 자체가 멈춥니다. 다섯 번째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감정서는 6가지로 빠르게 1차 검증한다. 둘, 그중 산정 방법의 문제는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셋, 보완과 추가 감정과 감정인 신문은 구별해서 신청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 감정은 소규모 사건의 경우 3주에서 4주, 비교적 큰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훨씬 초과해서 감정서가 제출되는 경우이고, 그 지연은 곧 재판 지연으로 연결됩니다. 감정료에 관해서는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해서도 감정인마다 청구하는 금액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에 집합건축물 하자감정, 일반 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 공사대금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유형별로 감정료 산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감정 업무를 단계별로 표준화해서 필요한 인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실제로 감정료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사항 항목수를 줄인다. 중복 항목과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둘째, 전제사실을 감정인 신문기일에 확정한다. 복수 기준 감정을 피하면 인원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료를 한 번에 준다. 자료가 추가로 들어올 때마다 산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접근을 정리해둔다.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의 출입, 부분 철거 동의, 그 비용 부담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조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절차도 짚고 가겠습니다.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자료,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자료,
그 밖에 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분명한 필요 자료만을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감정인이 재판부에 필요 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당사자가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감정인과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순서입니다. 자료의 양이 많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사건에서 실무상 사실상 필수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 자료로 건축계약서, 시방서, 설계도, 산출 내역서, 설계 변경서, 중앙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면, 여기에 더해 중단 경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단 통보서와 내용 증명, 감리일지,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이나 드론 촬영 자료, 그리고 기성금 지급 내역입니다. 특히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은 있고 없고에 따라 감정의 정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를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소송 전에 사설 감정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냐는 질문입니다. 사설 감정 결과는 법원 감정과 동일한 증거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과 조정 단계에서 근거 있는 숫자를 들고 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제기 여부와 청구 범위를 결정하는 판단 자료입니다. 청구액을 근거 없이 크게 잡았다가 감정 결과와 크게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어 출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장 조사가 가능하면 정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준 도면과 산출 내역서, 중단 시점의 사진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상당 부분 산정이 가능합니다. 출입 문제 자체는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감정 일정과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입 가능 여부는 감정인이 예상 감정료와 기간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므로 신청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감정 결과가 우리 주장과 크게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6가지로 방법상의 문제인지 판단하십시오. 방법이 맞는데 금액만 다르다면 그건 대체로 우리 쪽 계산이 산식과 달랐던 경우입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나 재감정을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를 감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시간만 갑니다. 6가지 항목으로 먼저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정 결과의 운명은 준비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기성고 공사 대금은 실제 투입비의 정산이 아니라 계약 금액의 안분이고 하지 않은 공사도 산정해야 비율이 나옵니다. 감정 기준 시점은 계약 해제 시 내지 공사 중단 시이고 다툼이 있으면 실익을 판단해서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정리합니다. 감정 신청서에서는 6가지를 특정하고 법률적 판단은 뺍니다. 감정서는 6가지로 1차 검증하고 보완과 추가 감정을 구별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감정료와 기간은 항목수와 전제 사실과 자료로 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감정은 감정인이 잘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물어볼 때 좋아집니다. 감정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정확하면 답도 정확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정 항목과 6가지 검증 항목이 그 질문을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안들은 템플릿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괄호 부분만 채우면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감정 신청서, 문안 템플릿과 감정서를 받으셨을 때 쓰시는 검증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